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저지르고 나니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늘 제 이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남 이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꽤 자주 다투시는 편이었고 문제는 돈 때문이었죠. 벌이가 늘 일정했지만 주렁주렁 열매처럼 태어나는 아이들로 인한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둘째인 저는 특히나 많이 힘들었어요.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출나게 자라는 것도 애교도 없는 덤덤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넌 언니라는 게 양보해야 할 거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넌 오빠한테 사과해라. 어디서 기어오르길 기어올라? 제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동생들에게 양보를, 위에 있는 오빠에게는 이해를. 저는 늘 강요만 받으면서 자라야 했죠. 물론 다른 형제들도 고충이 있었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첫째였던 오빠 역시도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을 받아야 했으니 다른 제 동생들 역시도 서로 다른 문제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가 아니라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서로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누가 더 힘든지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는 줄어들었고 형제들의 사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가 오빠와도 동생들과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친한 친구보다 못한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헐뜯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 만남 자체가 제게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오빠는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 매번 툴툴거리기만 하고 우리한테 팔자 들어줬다고 그러더라? 난 학원 한 번 못 다녔는데 대학도 오빠만 나왔잖아. 이게 뭐야? 엄마랑 아빠는 나만 보면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요즘 이런 집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 뭐 하나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결혼하라는 것도 웃겨. 동생들이 이런 내 마음을 알겠어? 그저 세월 좋아서 하하호호. 대학? 나도 가기 싫었어.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비슷하지만 불행한 이유는 제각각이라는 말, 저는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형제들이 우애가 끈끈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집처럼 오히려 사이가 틀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저 역시도 중재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노력이라는 걸 했지만 조금은 좋아져도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인지 전 우애가 좋은 집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투닥거리며 다투다가도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챙겨주고 챙김받는 그런 사이요.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면 알게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영원한 친구,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가족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손도 벌리지 못할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설령 제가 크게 아프다고 해도 연락하기 껄끄러운 게 가족이었고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부분들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 역시 초반엔 그러진 않았죠. 성인이 돼 독립하고 나서 중간중간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때 가족을 떠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단돈 3만 원, 5만 원을 빌리려고 전화를 한 거였죠. 오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약도 못 먹고 일을 못 가서. 아, 그래? 괜찮아? 그래서 내가 집세를 내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나도 없어. 나도 죽을 것 같다. 엄마랑 아빠가 너한텐 돈 달란 말 안 해? 난 무슨 빚쟁이인 줄 알았다. 저번엔 없다고 하니까 무슨 키워준 값을 내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랑 아빠랑 두 분 다 일하시잖아. 근데 그 돈들은 다 어디에 있냐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매번 돈 없다, 돈 좀 달라. 기가 찬다고. 그랬구나. 그래. 너 엄마 아빠 전화 오면 일단 받지 마. 알았어? 무슨 자식한테 돈 맡겼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진짜 확 맘 같아서는 인연 다 끊어버리고 싶어. 아무래도 몸도 힘들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니 그 이후로는 굶어 죽어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더군요. 아마 제게 이런 결핍이 있어서 남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게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자신의 가족에게는 한없이 헌신적인 남편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제 곁에서 많은 힘이 돼줬고 저 역시 그런 따뜻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하고 배려심까지 많은 남자? 그런데 왜 이혼을 했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게 너무 과했다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지독한 효자의 동생 바보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의지를 한다는 거였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년 취급한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은 모진 시집살이가 예약돼 있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너 밖에서 일한다고 네 남편 이런 거 먹이는 거야? 애가 살이 좀 붙었던데 남편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긴 하는 거야? 혼자만 좋은 거 먹고 네 남편은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이게 뭐야? 저도 최대한 사온 음식은 안 먹이려고 하는데 그이가 남편 있다고 자랑하니? 아우 답답해. 구질구질 가난한 집구석에서 시집 왔으면 손이라도 야물어야지.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창틀에 먼지는 수북하고 그건 내 아들이 오가면서 다 마신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신경 쓸게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너 일하는 거 절반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용돈은 보내긴 하지만. 그니까 그 용돈 명목으로 우리 집 돈을 거기로 빼돌리는 거잖니. 적당히 해라.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알긴 아니? 저희 가족이 대책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행 역시도 크게 다를 건 없었죠. 다를 게 있다면 우리 집보다는 그나마 살만하다는 거. 작긴 해도 집이 있고 자식이 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욕해도 제가 욕하지 남한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댁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김장 300포기 담는 거?
평일에 아무 때나 불러내서 일 시키는 거, 저만 오면 갑자기 그릇 정리하는 거, 아들 빼앗아 갔다면서 구박하는 건 정말 그 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죠.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희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서 처음엔 귀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뭔가가 잘못된 인간이었죠. 그걸 처음 알게 된 건 저희가 연애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누이는 겨우 고등학생이었어요. 데이트 중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갔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서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에 경찰서에 갔다고?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실은 내 동생이 친구들을 조금 괴롭힌 모양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괴롭히다니. 그냥 장난으로 몇 대 때렸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살짝 때린 걸로 그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장난으로 살짝 때렸는데 경찰에? 좀 심하네. 그니까. 그래서 합의 안 하면 소년원에 송치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뭐 학교를 자퇴시키라고 하질 않나.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어머, 어쩜 좋아. 동생은 괜찮아? 어디 다친 건 아니고? 얼굴이 좀 다치긴 했어. 그래서 나도 쌍방으로 걸고 합의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신고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고? 혹시 오빠 동생 따돌림 당하고 있나?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일부러 맞았다고 신고하고.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내 동생이 얼마나 착한데. 무고죄까지 걸어서 소송을 해볼까? 그 여린애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 처음에 저 역시도 시누이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두 번 마주쳤을 때는 애교도 많고 누가 봐도 여린 체형이었기에 상상이 되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2번, 3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됐죠. 학교 폭력을 저지른 당사자라는 걸 말입니다. 결국 시누이는 고등학교 때 퇴학까지 당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모자란 돈은 대출까지 받았고 말입니다. 무조건 감싸는 건 좋지 않은 선택 같아. 따끔하게 말을 해야지. 가족이니까 감싸는 거지. 남이면 나도 한 소리 했을 거야. 어? 가족이니까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지금은 비록 나쁜 친구들을 사귀니 조금 방황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턱대고 잡는다면 오히려 집을 벗어나려고 하겠지. 나한테 하나뿐인 동생이니까 믿어주는 건 당연하잖아.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이런 오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말이죠.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제 남편이 될 거란 생각을 안 했기에 그런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회 일면에 실린 연예인 기사를 보고 혀를 차고는 잊어버리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애초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다행히 대학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았기에 결혼할 당시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마이너스 통장? 그게 무슨 말이야? 합의금이라니. 그게 내 동생이 어떤 남자를 때렸는데 그래서 그 합의금이 이게 경찰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가 왜 남자를 때려? 그리고 여자가 때리면 뭘 얼마나 때렸다고 경찰서에 넘어가? 합의금이라니.
그게 그 이야기 들어봐. 당신이라면 분명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었대. 그래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못하겠다고 도망을 친 거지. 알잖아. 그 겨우 20대 중반인데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근데 내 동생은 더 무서웠을 거고. 여자니까 당신은 이해하지? 그래서? 그래서 사람 시켜서 그놈을 좀 손을 본 모양이야. 화가 나서 그랬겠지. 근데 그게 경찰에 넘어가면서. 지금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이해는 해주라. 이거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 에? 놀라? 놀란다고 사람 시켜 상대 남자를 때린다고? 미쳤어? 이제 아가씨도 마냥 어린애가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일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알지. 근데 이미 벌어진 걸 어쩌겠어. 그대로 애를 감옥이라도 보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나도 변호사한테 상의했어. 근데 집행유예가 떨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 기록에 남으면 취업에도 영향을 줄 테고. 그런 꼴을 오빠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니까 왜 매번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냐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맡겠다니까? 왜 우리가 아니야? 당신 월급 뻔하고 이런 일 터지면 내가 결국 생활비며 어머님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데 왜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상의하면 당신은 또 반대할 거라고? 그럼 반대 안 해? 지금까지 아가씨 뒤봐준 게 몇 번이야. 나 예전에 아가씨 반성문까지 대필해줬어. 거기다가 절도, 광고판 깨뜨린 것까지. 나도 같이 가서 빌어야 했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 정도는 술 먹고 실수라고 쳐.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시킨 거야.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고. 당신은 몰라. 당신은 형제들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나한테 여동생은 자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원한다면 정말 신장이고 심장이고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답답하더군요. 꼭 그런 식으로 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형제와의 사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늘 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죠. 애초에 형제 자매는 어떤 식으로 서로를 아끼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저만 겉도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치 외눈박이 마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모두가 눈이 하나 있으니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정말로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가족이니 감싸는 게 정상적인 가족들인가 싶고, 남편의 말들은 제가 모나고 삐뚤어진 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던 것은 제 임신 때문이었어요. 매일 사고치는 동생도 저렇게 아끼는데 적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게 됐죠. 무엇보다 남편만은 정말 제게 잘하긴 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이후에는 더욱더 가정에 충실했고 저를 위해서 집안일도 모두 해줬죠. 늘 넉넉하게 주던 용돈까지도 아이를 위한 적금을 든다는 이유로 반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는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시댁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적대시했는데 거기에 시누이까지 합세를 했으니까요. 남편의 지갑이 닫힌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듯 했죠.
그 둘에게 저는 사악한 요부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언니 대단하네요. 이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이런 식으로 오빠 월급 틀어지고 친정에 퍼다 나를 계획? 아가씨,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그간 저축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대부분 나가는 돈이 그 말은 지금 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기가 차네. 우린 가족이거든요? 네 돈 내 돈 하지 않는 가족? 근데 언니 들어와서 지금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라는 말이죠.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 가족들 사이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이미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래서 사람은 길게 알아야 한다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결혼할 때 왜 상대 가족을 보겠어요? 그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비슷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인간들도 나랑 같아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 그래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왜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 게 아니면 왜 제 용돈이 줄어요? 왜 제 구두랑 휴대폰을 안 사줘요? 언니가 뒤에서 그러라고 시킨 거잖아요. 순진한 오빠 꼬드겨서 우리 사이 갈라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요. 난 그런 시커먼 언니 속이 다 보이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 성격 장난 아닌 거 알죠? 이거 경고거든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똑바로 새겨 들으라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을 끙끙 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 말을 떠올려서 저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원래 아기를 낳았을 때 상상하는 것처럼 하얗고 예쁘진 않잖아요. 빨갛고 익은 고구마 같기도 하고 쭈글쭈글한 느낌이죠. 그런데 아가씨는 제 딸을 보고 처음 뱉은 한마디가 괴물 같다였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고 남편은 장난이라며 동생을 감싸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때 저는 두 번째로 이혼을 떠올렸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말았네요. 장례식에 거의 독립하고 처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저희 가족들을 조우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는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찹찹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난해도 늘 아등바등 부지런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주검을 보면서 그래도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집의 부모처럼 다정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매를 한 번 든 적 없었고 다른 집처럼 함께 있어주진 못해도 성실하게 일을 했던 아버지였죠. 어머니는 우리들을 모두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비가 너희한텐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였을지라도 가난은 자기 대에 끊어보겠다고 그러던 사람이었다. 비록 그걸 이루진 못했지만 불쌍한 사람이야. 가여운 사람이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허망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탓인 거 알고 있다. 그래도 너희는 형제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제발, 제발 싸우지 마라. 응? 정말 최악의 장례식이었어요.
셋째와 막내가 싸우고 다시 막내와 오빠가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애들을 낳아놓고 서로 경쟁하게 만든 본인을 탓하셨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고 좋은 집에 아이들이 내려오길 고대했다며 우셨어요. 낡아도 헐어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기를 희망했을 뿐이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라면 응당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저 역시도 아이의 걸음마처럼 부모로는 뒤뚱거리는 첫발을 내딛었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다 잘 돌볼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자식에게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입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다행히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 그냥 합의금 정도만 도와주면. 여보! 그럼 그냥 모른 척해? 이게 그냥 가벼운 싸움도 아니고 진짜 큰일 난다고. 절대 안 돼. 그럼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애도 있어. 정신 차리라고. 알지, 아는데. 진짜 미안해, 여보.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미안하다니? 실은 저는 말끝을 흐리는 남편에게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뭐? 실은 뭐? 중도금 대출 받은 거랑 돈 모은 거 합의금으로 썼어. 이미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동생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런 분란 만들 필요가 없잖아. 결혼하고 나면 나도 이제 더는 동생 안 챙겨도 되고, 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돈이야? 내 돈이야. 내가 다 갚을게. 진짜로 내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결혼 비용도 우리가. 절대로. 나한테 그건 약속했어. 엄마도 약속했다고. 이번 일만 잘 무마되면 이 이후로는 절대로 손 벌리지 않겠다고 했어. 당신도 나 알잖아. 아닌 건 아닌 거. 나도 걔 결혼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절연했을 거야. 미친 거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해. 그것도 면허가 없는데. 이혼하자. 더는 못하겠어.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애도 생각해줘. 나한테도 기회라는 걸 줘. 내 잘못도 아니잖아. 그냥 가족들이니까. 가족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미친놈이고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 진짜 당신한테 잘할 거야.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난 모르겠고 더는 못해. 더는.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 문제가 당신이라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당신한테도 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나한텐 숨쉬듯 당연한 게 가족을 챙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한테도 그럴 거고 평생 당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 거야. 날 보면 알잖아. 우리한테 기회였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 알지, 아는데. 집이 없어도 우린 행복할 수 있잖아.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 아직 젊어, 응?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한테만 집중할 거야, 진짜. 약속할게.
속에서는 천불이 났고 정말이지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두 팔 걷어 도왔고 아이도 혼자 돌봐줬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걸려서 저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사고를 치고 남편이 맞고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그런 말들은 훗날 저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제게는 의지할 가족도 뭣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가장 컸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단 시누이가 결혼만 하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까지는 1년이 걸렸고 시누이는 차근차근 모든 걸 하기 시작했죠. 상견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상대 집은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이런 건 아니었지만 건축업을 하면서 건물과 빌라도 몇 채나 소유한 집이었죠. 더구나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건실하고 착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웃긴 건 시누이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저희 아이를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쳐다보거나 저를 향해서 친절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에 토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참고 버텼습니다. 얼른 눈앞에서 치우려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난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낳고 싶다고 할까? 시누이는 콧소리를 내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전 속으로 우리의 똥냄새 난다고 창밖에 던지고 싶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다 라고 중얼거렸죠. 또 시누이는 저를 향해서도 저희 언니처럼 일도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그런가? 언니는 제 꿈이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시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니 가정주부로만 있는 게 양심에 찔리겠네요. 그러니 이렇게 알아서 고생은 혼자 하는 거지. 난 언니처럼 일하고 집안일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난 절대로 안 해. 난 무조건 애 안 낳고 우아하게 고고하게 커피나 마시고 쇼핑이나 다니면서 살 거거든요. 그 뻔뻔한 말에 표정을 감추는 게 힘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참았죠. 고웃음을 터뜨리면서 시누이의 민낯을 까발리는 상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얼마 뒤에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죠. 오빠와 동생들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작 1년 정도의 차이로 부모님 두 분을 잃었다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은 날을 앞두고 장례를 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이대로라면 우리의 결혼이 또 뒤로 밀린다. 원래 장례랑 결혼은 같은 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도 장례식은 참석 말고 넌 장례하면 결혼식은 올 생각도 말고. 네? 어머님. 원래 그러는 거야. 미신이라고 비웃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말이다. 난 내 자식들이 우선이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그리고 바깥사돈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알지?
그래도 저희 남편은 참석을 하는 게 맞죠. 얘가 상주야? 얘가 뭔데 꼭 참석을 해? 형제가 뜨글뜨글 많은데. 이 아이 하나 빠진다고 장례식이 더 슬프길 하겠어? 됐고, 이번엔 알아서 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일 벌어진 것도 기가 찬데 너도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안사돈 잘 보내드려라. 알았니?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아이를 봐주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냥 없는 사람이라 쳤고요. 오빠와 동생들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해야 했죠. 저희 엄마가요? 네, 여기 유언장도 작성하셨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셨고요. 그때라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에게는 꽤 큰 재산이 있었어요. 이건 오빠도 동생들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매번 돈 없다 그러더니 집? 집을 샀어?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 보험금이 꽤 컸던 것 같아. 그걸로 대출 없이 집을 사셨던 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보내드린 용돈도 여기에 다 들어있을 거고. 내 집 마련이 꿈이었고 그곳에 우리들이 놀러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오빠와 동생들에게 했습니다. 모두 각자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 와서 그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모두와 동떨어진 외곽에 있는 집이었고 교통편도 불편해서 쓸 수도 없었죠. 하지만 막상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하니 처분하기에도 애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가난을 자기 대에서 끊으려고 두 분이 노력하셨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도 못 줬고 많이 해주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집은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누구 하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어때? 그리고 엄마 말 기억하지? 싸우지 말라고. 돈 가지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이제 더는 용서 안 할 거야. 오빠도, 너희들도. 언니 마음대로 해. 그래, 나도 장남이라고 내세우지 않을게. 네가 알아서 해줘. 나도 누나한테 맡기고 싶어. 고마워. 늘 중간에 끼어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받아내야 했던 제가 처음으로 의견을 낸 거였습니다. 다행히 오빠와 동생들은 저를 믿어줬고 더는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았죠. 모두 잘 살진 못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는 정도로는 살았기에 가능한 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였지만 적어도 생활력과 부지런함은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났고 저는 집을 바로 처분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근데 대리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복잡할 텐데. 장례식도 못 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부동산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달라고 맡겼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 남편이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근데 시세는 그것보다 더 크던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살 집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잖아.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옛날 집을 사서 보수도 해야 하고. 남편은 그래서 사람이 나온 김에 당장 판매를 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문득 유품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와 동생들에게도 연락을 했고 저 먼저 어머니가 샀다는 그 집으로 향했죠. 당시 저는 육아휴직 상태였지만 동생과 오빠는 퇴근한 이후에나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먼저 가서 정리를 해둘 참이었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1시간 30분이나 걸려 그 집에 도착했죠. 생각보다 외곽이기도 했고 산길이라 힘들긴 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외관을 보니 진짜 좋았습니다. 담장은 깨끗하게 칠이되어 있었고 대문도 새 것으로 바꿨는지 번쩍거리더군요. 남편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고 정원까지도 손질이 잘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천천히 들어가 보니 가지런한 텃밭에는 각종 야채들이 심어져 있었고 담에는 장미를 키워 올린 듯 싱싱하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공기도 좋았고 산새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빵 하고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죠. 저기요, 거기 누구 있나요? 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죠. 다름 아닌 신우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저는 너무 놀라 굳어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는지 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죠. 남편은 정말 놀랐는지 말을 더듬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집에 와 있는 거야?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그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서 잠깐, 아주 잠깐. 남편은 불러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불쾌한 한숨을 쉬었죠. 내가 이 집 샀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이고. 그게 무슨... 구매하신다는 분이 그럼... 그게... 엄마도 이런 큰 집에서 사실 때도 됐잖아. 도시에서는 좁은 집이었지만 이제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고. 시댁은? 그 집은? 팔았지. 그래서 우리 집을 반값에... 지금 장난해? 누구 마음대로?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필요 없어. 난 반값에 팔 생각도 없어. 전엔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장례 치르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거짓말한 건 물론이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이 시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뭐 어때서? 믿을 만한 사람이 사는 게 좋잖아. 우리 엄마가 못 믿을 사람이야? 돈은 어디서 났는데? 그건 엄마 집 팔고 뭐 그 돈으로. 당신이 또 대출 받은 거지? 여보, 왜 그런 말을 여기서 해? 나가자. 엄마랑 내 동생이 듣는데. 싫어. 제3자도 아니고 모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말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 거지 같은 거 주워와서 며느리라고 받아주고 아내 대접해줬더니 보이는 게 없네. 너 부모 죽었다고 유세하니? 어디서 성질이야? 진짜 집안 꼬라지하고는. 어머님이 이러니까 아가씨가 저 모양인 거거든요. 말을 왜 그렇게 경박스럽게 하세요?
경박? 이 미친년이? 저는 순간 날아온 손바닥에 뺨을 맞았습니다. 이 집이 네 거야? 내 아들이 나 준 거야, 나! 너 말고 나한테 준 거라고!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고 저희 오빠랑 동생들 목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당장! 못 나가! 야, 우리 엄마한테 나가? 그래도 내가 너 우리 오빠 마누라라고 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한땐 일진이었어. 죽고 싶어? 어디 한번 너도 제사밥 먹게 해줘? 시누이는 저에게 덤벼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알겠더군요. 남편에게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고 그들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의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반대편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희 오빠가 눈이 뒤집힌 상태로 씩씩대고 있었어요. 야, 너네 뭐야? 미쳤어? 이런 개 호로 참놈들이. 형님, 그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오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차마 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내뱉고는 남편의 명치를 주먹으로 쳤죠. 앞뒤 상황 모르겠는데 내가 물려받을 재산 내가 동생한테 좀 써야겠네. 어디 한번 너 뒤질 때까지 쳐맞아봐라. 오빤 저희 남편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몸을 둥글게 말고 남편은 맞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 오빠의 등에다가 화분을 던지더군요. 빗나가긴 했지만 유리 파편이 튀면서 오빠의 뺨에는 상처까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오빠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만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 커다란 돌을 들고 와서 던지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제 여동생이었죠. 할머니 노망났어? 사람 죽일 생각이야? 이거 완전 미쳤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제 여동생은 그 사람이 제 시어머니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본 게 전부였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침입한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뒤이어 남동생도 도착을 했고 집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한때 놀았다고 하는 시누이는 제 여동생에게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신우가 주먹질을 하는데도 발차기 한 방에 날아가 버렸죠. 상황이 진전이 된 건 아니고 시댁 식구가 모두 바닥을 구르고 있을 때에서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늘 믿음직스럽지 않고 매번 불만만 토해내던 오빠의 눈빛이 바뀐 건 그때였죠. 너 저 새끼랑 이혼할 거야? 이혼? 응, 이혼할 거야. 그래, 이혼해라. 나중에 너 딴소리하면 너도 나한테 뒤진다. 언니, 저런 집에서 시집살이 했어? 미친 할망구랑 미친년이 언니 안 괴롭혔어? 생긴 것도 병신 같은 게 감히 우리 누나한테 손찌검을 해? 아니, 난 시어머니한테 맞았어. 그 인간 아니야. 그게 그거야. 제 남동생은 쓰러져 있던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26살인데 아직 백수거든, 백수? 알아? 할 게 없어, 이 새끼야. 거기다가 난 잃을 것도 없고. 우리 집 안 돌려주면 만약 소송이다 뭐다 질질 끌잖아?
그럼 난 네 회사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 누워 있을 거야. 홀딱 벗고. 그리고 널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리고 네 여동생 결혼식에서도 옷 벗는다? 어때? 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평생 너만 보면 옷 벗을 줄 알아. 백수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전까진 쭉 백수긴 했던 남동생은 1년 전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을 하진 않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짐을 챙겨서 나갔죠. 물론 계약 자체도 없던 걸로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가 가꾸셨을 엉망이 된 마당을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분노에 차 씩씩대던 오빠와 동생들이 저를 위로해줬죠. 늘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적어도 그때만큼은 한마음이 된 것처럼 저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는 과정 모두를 함께 해줬습니다. 서로 시간을 맞춰서 누가 따라갈지 상의를 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연락이 오갔죠. 야, 밥은 먹었냐? 나와, 나 배고파. 너 안 고파도 난 고파. 나와 당장. 언니, 애는 내가 잠깐 봐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와. 얼른 가. 나랑 조카랑 같이 있을 거야. 아, 몰라. 난 모르니까 나가. 그냥 나가서 커피라도 마셔. 아, 누나, 내가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뭐 조카 선물 사주든가. 그렇다고 조카만 사주진 말고 누나도 맛있는 것 좀 먹고. 진짜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혼자가 된 저를 오빠와 동생들이 돌봐줬습니다. 무심하고 툭툭 던지는 말이긴 했지만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여동생에게 들은 사실인데 저희 오빠와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시누이와 결혼할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폭력에 폭행사주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과까지 싹 다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무산이 됐다고 하더군요. 언니도 그 남자 표정 봤어야 했는데 오빠가 엄청 물어보고 다녔어. 얼굴을 모르니까. 우리는 회사랑 이름만 아니까 계속 물어봤지. 그랬더니 딱 나타나서는 누구시죠 하는데 이놈이다 싶더라고.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 진짜 드라마 같았어. 그 표정 누나도 봤어야 했어. 형이 설득을 하더라고. 맞아. 오빠 말 진짜 잘하더라. 그럼 내가 말빨은 끝내주지. 처음엔 못 믿는 것 같았는데 내가 결혼식 사진까지 들고 갔지. 그 제스탱이 얼굴을 딱 가리키면서 뒷조사 제대로 해보세요. 경찰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기록 떼달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절 무고죄로 쳐넣으셔도 됩니다. 딱 이러니까 눈이 흔들리더라고. 그리고는 딱 3일 뒤에 연락이 왔지. 덕분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오빠, 그러다가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런 짓 했어. 큰일 나. 그것도 개인 정보인데 너희들도 그런 일을 왜 몰래 해? 오빠가 그럼 말렸어야지. 누나 일인데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 됐다. 고소하라지. 잃을 게 없는 백수가 다 책임질 거야. 형, 나 백수 아니거든? 9급 공무원이거든? 그리고 형이 다 말하고 설득했잖아. 아니, 넌 철밥통이라서 괜찮아. 책임은 네가 지는 걸로 결정하자. 형! 아마도 시댁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애초에 시어머니 집은 그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였고요. 저희 집을 반값에 사가려 했던 이유도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쫓겨난 뒤에 온 가족들이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이건 이혼을 하지 않으려던 남편의 입에서 들은 거였어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자기 자식들만 최고라는 시어머니, 범죄자 시누이. 하지만 이들 중 가장 나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둘을 온전히 건사하게 됐으니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곁에 두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고 재산의 대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으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였죠. 저희의 이혼으로 시댁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집도 없고 빚만 남은 상태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흘러 아이는 훌쩍 자랐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육아까지 하는 싱글 워킹맘이 됐습니다. 사실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때도 일을 했고 집안일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건 몇 개를 꼽자면 일단 저희는 부모님의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팔리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와 제 딸이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슈퍼도 멀고 관리도 힘들고 출근길도 힘들긴 해도 마음이 편안한 집이라 만족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많이 바뀐 건 저희 오빠와 동생들이었죠. 우린 짧게는 2주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집으로 모두가 와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싸우다가 가죠. 이걸 보면서 저는 꼭 널 위한다, 고맙다 이런 말이 없어도 형제는 형제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도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하시겠죠? 엄마, 그리고 아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두 분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잘 지낼게요. 늘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각자 재구실할 수 있게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건 모두가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비록 부자가 되진 못해도 적어도 부모님 대해서 가난을 끄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두 분 다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